인디언들은 주위 풍경이나 또 마음의 움직임을 주제로 해서 각 달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한 부족은 그래서 3월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한결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이라고 말이죠. 네, 한결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우리 예. 정서와도 좀 비슷합니다. 네. 새해 첫날은 1월이지만요. 보통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에 올라가고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잖아요. 네. 이렇게 한결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날 3월입니다. 네, 정말 설렘 반, 또 걱정 반으로 함께하는 3월이 왔는데요. 네,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꼼꼼하게 또 점검해 봐야 될 시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 TV 메디컬 약손 우리 아이 건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소아건강 주치 모셨습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김진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의 성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연 아이의 키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아이의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작다면 부모의 입장에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키는 그만큼 작은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너무 안 큰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적어도 1년에 한 5, 6cm 커야 되는데 4cm도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 뭐 다른 증상이 있다든지 할 때는 잘 안 크는 거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되는 아이들의 성장. 그 과정을 소아청소년과 김진경 교수가 함께한다. 긴 겨울방학 그리고 찰나 같은 봄방학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겨우내 춥다 보니 집안에 콕 이렇게 틀어박혀 있었을 아이들도 많았을 거고요. 또 네. 코로나 때문에 집콕했던 시간들도 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걱정되는 게 자녀들의 그 건강 밸런스가 잘 유지될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몸과 마음이 또 건강해야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렇죠. 또 같이 뛰어놀고 이렇게 새로운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맘때입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요? 예,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감염성 질환들, 특히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피곤해하면 단지 학기 초 적응하기 어려워서 심리적으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드물게 갑상선이라든지 비만과 동반되어서 오는 그 성인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증상이 확실히 느껴져서 병원에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피곤해하면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이유 없는 체중 증가라든지 그러한 소견들,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을 조금 유익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아이들의 그 발육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졌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네네. 부모들의 걱정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는 건가 하는 건 맞아요. 맞죠. 근데 사실 오늘 저희 주제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장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조금 아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 실제 아이가 작아서 걱정이 된다. 또 사춘기가 좀 빨리 시작되는 것 같다고 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좀 그렇게 많이 작지 않고 또 단지 늦게 크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춘기가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이 시작하고 있는데도 많이 염려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네. 부모님들 이런 질문들 하실 겁니다. 너보다 큰 아이가 몇 명이니? 네. 너보다 작은 아이가 몇 명이니? 이런 질문들 꼭 하게 되시죠. 네. 키 커서 제일 뒤에 앉으면 또 집중 안 될까 봐 걱정. 앞에 앉으면 키가 너무 작아서 걱정. 네. 키에 대한 걱정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소아청소년과 김진경 교수님과 함께 이 키 고민의 해결의 그 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성장의 기준부터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 키 성장도 단계별로 다 분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수님 맞습니까? 아이들은 빨리 크는 시기가 있고 또 천천히 크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빨리 클 때가 우리가 출생해서 한 2세까지는 굉장히 빨리 큽니다. 그래서 성장 급증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이 크는 시기가 사춘기죠. 그래서 사춘기 때 또 많이 크고 실제 이 또 사춘기의 시작도 남녀의 차이가 있고요. 또 사춘기 때 크는 양도 실은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자들이 평균 키가 더 크지 않습니다. 체중 키가 더 크고 여자들이 더 작은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가요? 일단은 성장 패턴만 봐도 예. 여자들이 사춘기가 조금 더 일찍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조숙증에 관심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남자들이 또 사춘기 동안에 크는 양도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 성인 키 차이가 한 남자, 여자의 최종 키가 한 13cm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게 약 2년 동안 남자들이 사춘기 전에 크는 양이 좀 더 돼서 1년에 보통 소화기 동안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4세가 지나면서 한 사춘기 전까지는 평균 1년에 한 5, 6cm 자라는데 한 2년 동안에 그러면 한 8에서 10cm, 10cm 이상 좀 더 클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사춘기 동안에 크는 양이 한 2, 3cm 좀 더 돼서 그래서 결국 성인 키가 남녀 차가 여기에서 나는 게 아닐까. 네. 특히 1살에서 2살일 때 이때 그 발육 성장 속도가 이 표준치보다 좀 미달인 경우나 아니면 넘어서는 경우 좀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걱정하고 관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너무 지나친 걱정이 아닐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그 육아 수첩 다 갖고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육아 수첩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평균 이렇게 성장 곡선들이 있습니다. 정상 성장 곡선들을 보시면 실제 사춘기 시작 시점에 평균적으로 여아의 경우에는 약 10세 정도에 135cm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성장 곡선에 이걸 백분위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분위수를 할 때 100명을 기준으로 세웠을 때 이제 50번째. 우리 아이는 앞에서 10번째. 우리 아이는 위에서 50번보다 위에 한 75번째. 이렇게 자기 곡선을 따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요. 이 그래프 상에 조금 더 크다, 조금 더 작다로만 분류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 그래프를 벗어나는 경우만 비정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사춘기 시작해서 그 전에 한 85% 정도 커 있거든요. 사춘기 때 다 클 거다,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춘기 시작할 때쯤에가 어느 정도 키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결국 최종 키도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 좀 표시가 나느냐. 우리가 한 2세까지는 출생해서 한 2세까지는 그 성장의 변화가 꽤 있습니다. 좀 크게 태어난 아이들도 유전적 소인이 작은 집이라면은 좀 성장이 떨어지고요. 배 안에서 조금 작게 여러 영양 상태 때문에 출생할 때 작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작게 태어난 아이들도 유전적 소인이 이제 별 작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따라잡기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장의 변화가 한 2세까지는 있어서 2세가 지나면서 살살 자기의 그 성장 채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백분위수가 따라가게 되는지. 그래서 실제 2세 때도 굉장히 작다. 그러면 좀 늦는 경우는 한 4세까지도 따라잡기 성장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한 4세가 지나도 평균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면은 보통은 그 백분위수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백분위수로 이렇게 따라갈 때 계속 작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도 작을 가능성을 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워낙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네. 또 주변에 통통한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는 그렇죠. 말을 예전부터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좀 괜찮은 건가 이런 안심도 좀 되면서 또 지나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만이 있을 경우에 단지 통통한 걸 지나쳐서 네. 비만으로 가는 경우에는 실은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행을 하게 되고 또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혈압, 대사증후군 병들이 관련이 실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비만과 성조숙증 이야기도 많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
과도한 비만 되지 않도록 적절한 표준 체중을 키에 대한 바른 표준 체중을 유지할 필요가 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 그 키 성장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들을 또 많이 어린 시절부터 사용하다 보니 이게 또 키 성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떨까요? 예, 스마트폰 예. 참 많이 사용을 예. 하죠. 제가 네. 외래 진료하고 있을 때도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밤에 몇 시까지 스마트폰 하니? 학교 갔다 와서도 계속 그거 하니? 하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머니들은 한숨부터 쉬십니다. 그런데 이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여러 가지 중에 수면의 방해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장 호르몬인 실제 깊은 수면을 할 때 밤 동안에 더 많이 박동성으로 이 파도처럼 이렇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주고 또 제 시간에 자자, 제때 자자, 일정하게 삶이 그 어떤 수면 리듬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네. 실제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린 시절에 키가 좀 작더라도요. 뒤늦게 또 몰아서 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너무 성급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또 또래에 비해서 너무 키 차이가 많이 나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따질 때 어디까지는 정상변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보는 쪽.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그냥 한 번 측정치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탁 재었을 때, 측정했을 때 또래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 평균에서 8에서 1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검사를 해서 정말 늦게 크는 아이인지 앞으로도 계속 작을 아이인지 적어도 한 4세 정도 지나면 그 전 상태에서는 너무 잘 안 클 때 그 전까지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시기점부터 좀 잘 안 큰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은 실제 원래 작은 사람, 유전적 요인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타고나게 골격계에 선천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작은 경우, 그다음에 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선천성 심장병이라든지 뭐 다른 증상들이 있기도 한 경우도 있지만 드문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크게 문제 없이 그냥 키만 많이 작은 여자에서도 이런 염색체 이상이 확인되기도 하거든요. 네. 또 출생할 때 많이 작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병도 없는데 좀 정상적으로 10달을 다 채워넣는 만사가의 경우에 한 2.5kg 미만 그런 경우에 실제 출생 후에 이 성장이 회복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85% 정도는 성장이 회복되는데 2살이 지나도 계속 작고 그런 경우에 4살이 지나도까지도 계속 작다. 또래에 비해서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작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후 치료를 요즘 하고 있고요. 드물지만은 사춘기 청소년기에 이거는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안 먹는 아이들도 실은 있습니다. 다이어트, 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몸무게가 한 30kg 넘어가면은 사춘기가 빨리 온다더라. 아이들끼리도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초경이 빨리 온다더라 하면서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어른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렇게 체중은 키도 증가해야 되지만 체중도 적절히 따라가줘야 되니까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많이 안 먹을 때 그것도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키가 작은 아이들이 실은 많습니다. 예. 이럴 경우도 실은 참 고민인데요.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다 뭐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액검사에 성장호르몬 결핍증도 아닌데 가족적으로 좀 작거나 또 늦게 큰다든지 이 성장호르몬 수치는 괜찮은데 성장호르몬에 대한 뭔가 반응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우리가 확실히 잘 밝힐 수 없는 외부에서 어떻게 치료를 통해서 약을 준다든지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성장 저신장인 아이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를 이제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특발성 성장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아이들도 상당히 있죠.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족성 저신장 다소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는 저신장증일 예. 경우에 가장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부모의 어떤 키를 가지고도 자녀의 키를 예상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던데 맞습니까? 수치상으로 이제 부모 유전적인 잠재력을 대강 계산하는 거죠. 부모 평균 키에 이제 남아의 경우에는 6.5cm를 더해주고요. 여아의 경우에는 6.5cm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대강의 이 중간 부모 키 계산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 이제 범위를 위아래로 한 8에서 10cm까지 잡거든요. 그러면 현재 키가 나중에 컸을 때 키가 그 예측했는 부모 키 평균에서 낸 이 수치의 그 표적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벗어나 있는지 이러한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 부모 키 계산이라는 게 부모 키가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갈 때 이야기고요. 한쪽은 굉장히 크고 한쪽은 굉장히 작을 때 네. 이럴 때는 이제 이 수치 계산만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그러면은 뼈나이라는 우리가 손 사진을 찍어봅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왼손 사진을 찍어보는데요. 왼손 사진을 이렇게 찍어봐서 손목에 있는 뼈의 여러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뼈 나이, 골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다. 자기 나이랑 비슷하게 가는가? 지금 뼈 나이가 6살인가? 뭐 8살인가? 10살인가? 뼈 나이가 벌써 뭐 여아이들 같은 경우 14살이 넘었다. 이건 거의 성장이 완료된 상태나 볼 수 있거든요. 남자애들 경우 16살 넘어간다든지 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뼈 나이를 보면서 이 유전적 잠재력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지 성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제 변화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키가 작고 잘 안 크는 경우에는 뼈 나이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습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4세가 지나도 계속 작다 아니면 그전에는 너무 잘 안 큰다 하면은 또 병원에 와야 되겠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2살이 지나도 애가 작고 4살이 지나도 계속 작으면 한 번씩 이제 뼈 나이나 성장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너무 사춘기가 지나서 사춘기가 진행해서 오면은 실제 남은 키가 별로 없죠. 네. 이 뼈 나이 성장판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은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험적 예측치를 추산하는 데 있어서 골 연령을 지금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흔히들 성장판도 많이들 참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성장판이라는 것은 이 긴 뼈, 주로 긴 뼈로 설명을 하면 말단부에 이 연골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가 많이 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릴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여기에 검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이렇게 검은 부분이 꽤 이제 큰데 네. 성장이 진행하면 이 부분이 없어져요. 성장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래서 이건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 실은 뼈나 성장판이 아주 많이 어리다. 성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게 이제 손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렇게 손목에 있는 이 화골획들의 변화가 이 나이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지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나타나는 패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더 커지고 이 모양들도 이제 맞물려 갑니다. 네. 여기에 지금 성장판 선이 보이죠? 이 부분은 검게 보이는데 이 부분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보이는데 점점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은 이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뼈 나이를 보면서 아직 뼈 나이는 뭐 4살이다. 지금 뭐 6살이다. 일반적인 뼈 나이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러이러한 특성들을 보일 때는 향후에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게 아직 어리니까 기간을 좀 두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뼈 나이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성장판이 거의 다 닫혀도 조금은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맞나요? 이 성장판을 보는 데가 긴 뼈를 보는 거니까요. 긴 뼈, 이렇게 사지기, 발, 다리에서 보는 거고 사춘기가 이제 후반 이제 성장이 완료될 부분이 아직 척추뼈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성장이 아직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팔, 다리나 이런 사진을 봤을 때는 거의 다 다친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사춘기가 완료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의 성장의 여지는 남아 있게 되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4세를 기준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좀 늦었다고 봐야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찍 진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남들만큼 따라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꼭 몇 살을 기다릴 게 아니라 네. 점검을 해 주어야 되고요. 사춘기가 많이 진행해 버렸고 나면은 실제 성장판이 많이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뭔가를 하기에는 도움을 주기가 어렵죠. 네. 여러모로 이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뭐 네. 좋은 영양제도 많이들 또 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토록 이제 성장판을 잘 관리해서 다치기 전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네. 성장판이 다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중요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주시죠. 성장판을 다친다. 예. 실제 일반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성장판을 다치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운동만 심하게 무리하게 줄넘기를 비만인데 한 네. 1000개 이상씩 한다. 한 방향으로만 계속 자극을 주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전신을 다 같이 활용하는 운동들, 만일에 달리기라든지 수영 이런 쪽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농구나 격렬하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점프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무리하게 성장판에 그렇죠.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무거운 거를 드는 역기 그런 근력 심하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압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실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실은 유산소 운동을 주로 권하죠. 근력 네. 강화 이런 것들보다는. 네, 골연령 그리고 성장판 등등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도 우리 주부님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이어주실까요? 예, 성장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는 뇌의 뇌하수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키 성장에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신진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키 성장에 있어서는 그 성장 호르몬이 또 이 성장인자라고 하는 또 물질을 이렇게 합성과 분비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매개를 해서 이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오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검사를 해 보아야 되는데 잘 분비가 되는지 이것이 일반 진료에서 외래 진료에서 한번 체열로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의심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입원해서 성장호르몬 유발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장호르몬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어지면은
이 성장 분비하는 데가 뇌하수체거든요. 그래서 뇌하수체에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지 머리 사진을 저부의 MRI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키 크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는 말도 저희가 숱하게 들었습니다만 앞서 언급하셨듯이 성장 호르몬의 하루 분비량이 70%가 수면 중에 분비가 된다는 말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걸 이제 빨리 재워라, 뭐 일찍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푹 자야 됩니다. 푹 잘 자고 이렇게 깊은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는데 불안하고 뭐 일찍 잔다 해도 늘 불안하고 하면은 예, 성장 호르몬 분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매일 수많은 아이들이 방문하는 소아청소년과. 저마다 내원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부쩍 늘어난 질환들이 있다. 지금 코로나 이 코비드 사태가 시작이 된 후에 학생들이 바깥 생활을 잘 못하면서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늘면서 비만과 더불어 당뇨병 환자들도 증가하였고요. 비만과 동반돼서 유방 발달이 의심되어서 성소숙증 의심되어서 내원하는 아이들도 늘었습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8세 전후 많고 남아의 경우에는 사춘기 발현이 변화를 좀 많이 진행해야 인지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남아의 경우에는 또 한 10세.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춘기가 많이 진행했는데 키가 작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늦어버리기에 자녀의 키가 작다면 부모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아이의 키가 작은 것은 일반적으로 가족적 요인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가장 흔하다. 이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문제는 특정 질환이 원인인 경우인데 키가 작은 경우에 특별히 그 염색체라든지 특별한 질환이 확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본인 탓인가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키가 작아서 쓰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아주 길고 또 성장 호르몬 주사가 매일 밤에 매일 거의 맞는 편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도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게 됩니다. 성소숙증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4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또 기간도 한 2년 이상 되다 보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미래 진료 때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은 어떤가 나름 챙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진경 교수는 말한다. 실제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못하는 것들이 실은 대부분이고 나쁜 것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아이도 웃습니다. 자기가 뭐 나쁜지는 알고 있는데 아침밥 잘 챙겨 먹느냐, 일찍 자느냐, 잠 잘 자느냐, 밤에 늦게까지 휴대폰 하진 않는가,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하는가. 실제 이런 거는 주사 치료 받는 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외래 진료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준비한 우리 아이 건강 프로젝트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이라는 내용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이제껏 얘기했던 저신장증 어떤 식으로 검사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검사는 이제 키가 작을 때 이러한 출생 상태는 어땠는지, 가족들의 상황, 그리고 또 부모님이 사춘기가 빨랐는지 늦었는지 이러한 부분들 확인을 하고 모든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판단된 경우에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전적인 염색체나 이런 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호르몬 결핍이 아니더라도 성인 예측기가 워낙 작다고 이미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성장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고, 질병 중에서 만성 심부전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에는 성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출생할 때 너무 작게 태어났고 만 4살이 지나도 여전히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밖에 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외가 이제 특발성 저신장증이 문제인데요. 특발성 저신장증 지금도 작고 어른 키도 많이 작을 걸로 예측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실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인데, 이게 이제 원인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치료 효과 역시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두고 볼 거냐? 단지 늦게 크는 아이라면, 가족들 중에 체질적으로 늦게 컸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서 변화가 계속 좀 늦고 성장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측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 성장호르몬 주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언제 시작할 건가? 사춘기까지 계속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 늦게 클 거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실은 어릴수록 효과가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어리면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실은 상당히 크고요. 또 이런 경우에 실은 성장호르몬 치료가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비용 부담도 실은 만만치 않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미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든지 여러 어떤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질환들은 연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성장호르몬을 이렇게 매일 맞음으로써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혈당의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성장호르몬 치료가 이렇게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뇌압을 상승해서. 그리고 또 잘 크지 않다가 성장호르몬 치료가 들어가면서 성장 속도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이 척추뼈가 원래 좀 바르지 않았던 경우에 성장이 이제 측만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또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제 대퇴골, 골단 분리증, 이렇게 이 허벅지 뼈의 이 문제라든지, 아주 드물게는 이제 이런 종양 발생이 위험이 높은 이 자체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은 주의를 좀 해야 되고, 그렇지만 실은 이제 부작용이 적고 비교적 안전해서 이 부작용 때문에 성장호르몬 결핍증인데 주사 치료를 안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성장호르몬 치료가 뭐 키 크는 치료, 키 크는 주사라고도 알려지기도 했어서요. 예.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데도 또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환자분들은 없으실까요? 기대치가 높은 부모님들이 예.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몇 번씩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는 거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일 경우에 연구가 되어 있는 거고, 몇몇 질환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잘 크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한 치료를 하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저신장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 조금은 상반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조숙증인데 워낙 발육 상태가 빠르다 보면 또 염려하게 되는데, 이 성조숙증을 사춘기와 또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성조숙증이라는 거는 2차 성징, 그러니까 성적인 변화가 빨리 나타날 때 우리가 조숙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있어서 성적인 변화는 사춘기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강 기준은 우리가 여아이들이 8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된다. 남자애들이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된다. 또 반대로 너무 늦게까지도 안 나타난다. 이건 다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춘기 시작을 부모님께서 이렇게 딱 빨리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 내원하는 환자분들 가운데는 키가 적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성조숙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나요? 요즘은 워낙 많이 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성조숙으로 오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체중도 갑자기 늘고 비만이 그렇죠. 늘면서 또 유방이 더 불룩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네.
아무래도 정상적인 어떤 성장을 조금 방해하게 되는 이 성조숙증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인부터 또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예, 성조숙증이라는 것이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건데 예. 그냥 딱 기준으로 한 가지만 기억을 한다면 빠르다는 게 여아는 이제 8세 이전, 남아는 9세 이전으로 일단 잡고 있고 이렇게 신체적 변화가 8세 이전에 여아는 유방발육, 남아는 이제 고환 크기가 발육이 커진다 이럴 때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조숙증도 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호르몬 분비하는 이 부분에 뇌하수체 쪽이나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어린 나이에 시작된 경우에는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이들에 비해서 또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빈도가 더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빠르다는 것이 이렇게 이러한 질환들과 연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부모님이 조금 빠르셨던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경우에 아이들도 좀 빠른 경우도 있고 그 외에 그 특별하게 부모님도 그렇지 않고 한데 조금 빨리 시작해서 성장이 멈추는 아이들도 요즘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을 원인으로 비만으로 설명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코로나 사태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갑자기 체중이 확 늘면서 예. 유방 발육이 빨라졌어요 하면서 오는 경우들도 요즘 좀 더 는 것 같고 네. 그 외에 또 심한 스트레스도 이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 성조숙증을 뭐 진성, 가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제 진성이라는 건 사춘기의 흐름이 빨라진 걸 하고요. 키도 커지게 되겠죠. 초경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 진행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까 성장판이 이 성호르몬이 작용을 하면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키고 하면서 성장을 빨리 하는 부분이 더 많이 가속화시키고 하지만은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일찍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이 다치고 나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성이 아닌 다른 이유도 있는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검사를 해서 이제 감별을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조숙증은 아니면서 유방이 발육되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머니들은 굉장히 놀라시는데 아직 성조숙증은 아니다. 네. 이건 이제 여아들 같은 유방이 발육할 때 한 2세 전후 아이들. 그런데 드물게는 또 여기에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실은 있는데 2세 전후에 다른 소견은 없이 성장이 빨라지거나 골성숙이 빨라지거나 하는 거는 없이 이렇게 이제 유방 발육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음모가 먼저 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춘기가 시작되면 유방이 발육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음모가 여아들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다른 소견 없이 음모만 빨리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다른 소견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냥 경과 관찰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신이라고 하는 성매연 호르몬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양이라든지 선천적인 그런 어떤 효소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질환들을 감별하고 또 진행하는 것들이 경과 관찰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서 이렇게 찾아오신 환자나 또 부모들에게 성조숙증이 의심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반응인가요? 성조숙증이 염려돼서 이제 오신 경우인데 그 이제 결국은 이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별 난소나 뭐 이런 쪽에 별 문제가 없이 빠른 아이들이 실은 많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요즘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 8세 전후에 오는 아이들은 결국 이제 뼈 나이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검사 몇 가지를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만 해도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시적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 부모님 당황하시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당황하시는데 요즘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치료가 필요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하시려고 하시는 편이죠. 대부분의 검사는 이 5가지에 다들 포함되나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 기본적인 검사하고 뼈나이 정도만 검사를 해서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러 번 체열하는 자극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춘기가 시작된 상황인가, 여러 번 체열하는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아동에서 머리 MRI 사진이라든지 저런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 뭐 MRI 사진이나 초음파를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성조숙증 치료는 일단 그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뇌종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또래와 비슷한 사춘기 발달을 가도록 유도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호르몬의 조기 노출에 의해서 최종 성인 신장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좀 보존을 하게 해주고, 그 외에도 또래에 비해서 조기 성숙을 할 때 올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들이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정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행 정도를 파악을 해서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치료제는 주사제를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4주에 한 번 맞는 주사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 주사제는 앞에서 본 슬라이드처럼 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로에 작용하는 여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 호르몬 작용 부위에서를 이제 억제를 해주게 해서 결국 뇌하수체에서 이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성호르몬이 이제 난소나 이 고환에서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치료 기간은 한 2년 이상, 길게는 한 5년까지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는 또 중단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뼈나이가 여아들 같은 경우 12세가 되기 전에, 남자애들도 한 13이나 13세 반 되기 전에 보통 중단을 이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춘기를 늦추면 무조건 다 키가 크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초경이 빠른 게 너무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주사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치료를 종료하고 나면은 성호르몬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서 사춘기 발달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춘기 때처럼 그 성장의 급성장이 오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사춘기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르고요. 사춘기 진행을 늘려주고 좀 더 오래 기간을 이제 성장판이 열려 있는 기간을 좀 유지하게 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저희 애는 한 180에서 190컷 정도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적어도 165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많이 크면 정말 좋겠고요. 저희보다는 훨씬 더 5cm 이상은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80, 딸은 한 168에서 170? 그 정도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영양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영양제 기준으로 많이 먹이고 있어요. 음식을 좀 좋은 걸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인스턴트 같은 거 좀 덜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영양제나 뭐 그런 것도 먹이긴 하는데요. 뭐 운동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이면 키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채식 위주와 간식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될 수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일찍 잠을 잘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는데 주로 줄넘기,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줄넘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뭐 몸에 맞는 음식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한약을 쥐어주고 그 성장판 자극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아이들 성장판 마사지를 해주면 키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의 목소리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성장판을 마사지를 해주면 진짜 성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부모와의 유대도 높여주고 또 이 전반적인 혈류를 더 증가시킨다든지 신진대사에 도움은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다정한 스킨십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자, 9살 딸아이의 키가 또래보다 많이 작아서 걱정입니다. 저신장증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던데 이 치료가 사춘기를 앞당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9살은 사춘기가 일찍 시작될 수도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네. 우선 뼈나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어떨까요? 성장 호르몬의 치료로 인해서 사춘기를 좀 당기는 그런 요인이 될까요? 사춘기를 그렇게 당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체질적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 머리나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나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하셨습니다.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예. 신진대사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 냄새가 좀 더 증가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예, 다른 것과 같이 봐야 되겠죠. 네. 바로 이게 성조숙증과 연관된 건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남자들 경우에 고환이 커졌는지 집에서 판단하시기 어렵습니다. 좀 더 많이 진행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한번 다른 요인도 봐야 되겠지만은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수원 오늘 이 시간은요. 자녀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그리고 저신장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하신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교수님? 예,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운동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보실 때는 성장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어떤 질환이 시작이 되고 있는지 간접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그리고 키가 아침 저녁으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에 주로 오전 시간 그 일정한 시간에 키 성장을 비교를 해서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또래보다 유난히 작을 때 그리고 또 잘 크던 아이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또는 사춘기가 빨리 올 경우에 오히려 또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러한 성장 패턴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성장이란 이 치료들이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키도 크고 또 다리도 길고 또 외모도 잘생겼으면 하는 게 아마 모든 부모들의 맞아요.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요, 이 성장기 있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외모보다도 앞으로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그게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 잘하고 이 3가지가 건강한 성장의 기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김진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